옛날 한양 성문 밖 빈민촌에 상여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초상이라 불리는 소년이 살았는데 19해를 맞아도 키는 작고 몸은 말랐으되 눈빛만은 또렷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날도 초상은 상여집 일로 성문 밖 벌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후려쳤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계신 병든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었지요. 오늘도 별일 없이 돌아가면 좋으련만. 초상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초상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인가 싶어 다시 걸으려 하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읒, 흐읒.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사람의 신음이었지요. 그런데 이곳은 시신을 묻는 벌판이 아니던가. 초상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혹시나 귀신이. 초상은 얼른 주머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어 이마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南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니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신음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약해져 갔습니다. 마치 촛불이 꺼져가듯 생명이 쓰러져가는 듯한 소리였지요. 초상은 발을 동동 구르며 망설였습니다. 무서워서 달아나고 싶은 마음과 혹시 정말 사람이라면 그냥 둘 수 없다는 마음이 가슴 속에서 싸웠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더욱 가냘픈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흐읒. 그 소리에는 절망과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초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귀신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의 소리라는 것을. 아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인가. 초상은 이를 악물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벌판 저편 쌓인 눈더미 사이에서 무언가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한 소녀가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비단으로 지은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한눈에 보아도 귀한 집 규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곳에 홀로 쓰러져 있는 것일까요? 아가씨, 아가씨. 초상은 소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소녀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는 초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안도가 동시에 서려 있었지요. 살려 주십시오. 소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해진 도포를 벗어 소녀를 감싸고는 등에 업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소녀는 초상의 등에서 가냘프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상이 소녀를 업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눈발은 더욱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초상의 마음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상여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시신을 업어온 게냐? 아닙니다, 어머니. 살아있는 아이입니다. 어머니는 초상의 등에서 내린 소녀를 보고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비단옷의 고운 얼굴, 누가 봐도 양반가 규수였지요. 어머나, 이 아이가 어쩌다가. 어머니는 얼른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좁은 초가집 안이 금세 훈기로 가득했습니다. 소녀는 차츰 기운을 차리고는 어머니와 초상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고우니 초상은 얼굴이 달아올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죽을 끓여왔습니다. 보리와 콩이 조금 들어간 묽은 죽이었지만 정성만은 가득했지요. 배고플 텐데 이것이나 드려라.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죽그릇을 받았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그 순간 초상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몫을 내어준 것이었지요. 초상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끄럽구나. 이 가난한 것이. 밖에서 별을 바라보며 초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쁨이 차올랐지요. 그렇게 운명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집안에서는 어머니와 소녀의 나직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와 소녀의 고마워하는 목소리가 어우러져 춥디 추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만들었지요. 초상은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어찌하여 그런 곳에 쓰러져 있었을까?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이 아이는 떠날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허전해졌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지요. 바람이 불어와 초상의 머리카락을 흩트렸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멀리서는 성 안의 야경꾼이 시각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경인시로다. 그 밤 세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집안에서는 소녀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꺼내어 보여주는 소리가 났습니다. 산호와 호박이 달린 놀이개였지요. 이것을 팔아서라도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아니다, 아이야. 그런 귀한 것을 어찌. 아닙니다. 제가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소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연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런 곳에 쓰러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보통 일은 아니었지요. 초상은 문가에 서서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아이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겨울 벌판에서 시작된 인연은 봄이 올 때까지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눈발이 그치고 달빛이 초가집을 비추었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안에서는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자장자장 잘도 잔다. 소녀도 함께 흥얼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초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때 초상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예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일생을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바람이 잦아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멀리서 올빼미 소리가 들려왔고 상여집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지요. 새벽이 밝자 소녀는 눈을 떴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얼굴빛이 한결 나아진 모습이었지요. 초상은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는데 문득 집안에서 나오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단정하고 고운지 초상은 도끼질하던 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디 갈 곳이 있느냐? 없으면 며칠 더 있어도 괜찮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보였습니다. 산호와 호박이 달린 아름다운 놀이개였지요. 혹시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바늘과 실을 구해다 주실 수 있을까요? 초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바늘과 실 말입니까? 그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구해다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귀한 것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바느질 뿐입니다.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어요. 소녀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초상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녀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초상이 시장에서 돌아오자 소녀는 바늘과 실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실 작정이십니까? 이웃 양반댁에 가서 바느질 일을 얻어보려 합니다. 초상은 의아해했습니다. 이 소녀가 어찌 보면 양반댁 교수 같은데 바느질로 품삯을 받으려 한다니 이상했지요. 하지만 소녀의 마음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네는 제가 잘 아니까요.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집은 부유한 상인의 집이었습니다. 안주인이 나와서 소녀의 솜씨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이 바느질이 어찌 이리 곱고 세밀한가요? 소녀가 술을 놓은 손수건을 보니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했고 나비의 날개는 지금이라도 파닥일 것 같았지요. 이런 솜씨라면 우리 딸 홀레 치마 저고리를 맡기고 싶소. 정말입니까? 물론이지요. 품삯도 넉넉히 드릴 테니 부디 우리 집 일을 맡아주시오. 초상은 옆에서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 바늘을 든 것만 보고도 이렇게 큰 일감을 맡기다니. 두 번째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어느 집이든 소녀의 바느질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솜씨를 배우신 겁니까? 초상이 물으니 소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배웠어요. 바느질을 할 때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말을 하는 소녀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초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매일 일감이 밀려들었습니다. 홀레 치마 저고리, 아이들 옷, 어른들 저고리까지 소녀의 손길이 닿은 옷들은 모두 예술품처럼 아름다웠지요. 그 덕분에 집에는 쌀과 반찬거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흰쌀밥을 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예림이 덕분에 이렇게 배불리 먹게 되었구나. 그제야 초상은 소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예림, 그 이름이 얼마나 고운지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어 보았지요. 예림, 예림. 예림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서. 말을 하다가 예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은혜를, 도리어 고마운 건 우리지. 초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집에 예림이 와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굶주림도 없어지고 웃음소리도 늘어나고 무엇보다 따뜻함이 가득해졌지요. 하지만 초상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림과 함께 시장에 다니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웃으며 지내는 나날들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꾸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솜씨 좋은 아이가 왜 그런 곳에 쓰러져 있었을까? 왜 가족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 왜 가끔씩 먼 곳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을까? 어느 저녁 예림이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초상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림이 고개를 들어 초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 시선을 피했지요. 죄송합니다. 그냥 바느질이 신기해서. 아니에요. 별거 아닌걸요. 예림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초상도 귓불이 빨개져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을 맞으며 초상은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아이를 보면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린다. 하지만 나 같은 상여집 소년이 감히. 초상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예림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왜 자꾸 초상님만 보게 될까? 이렇게 착한 분을 만난 게 꿈만 같아. 하지만 예림에게는 초상도 모르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 짐이 무엇인지는 아직 누구도 몰랐지요. 그렇게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예림은 바느질을 하고 초상은 상여집 일을 다니며 어머니는 살림을 꾸렸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지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예림은 가끔 자신의 놀이개를 만지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놀이개에는 그녀만 아는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초상은 예림이 한숨 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뭔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봄이 오면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면 예림은 떠나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상은 그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지요. 지금은 그저 이 따뜻한 시간을 소중히 여길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내리고 집안에서는 바느질하는 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가 조용히 어우러졌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함께한 가장 평화로운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눈이 쌓인 뒷동산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예림이 바느질 일을 모두 마치고 나서 초상에게 말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잠깐 산책이라도 다녀올까요? 초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림이 먼저 밖으로 나가자고 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좋습니다. 뒷동산에 경치 좋은 곳이 있어요. 둘은 나란히 눈길을 걸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사그락사그락 들렸고 나뭇가지에서는 간혹 눈덩이가 떨어졌지요. 조심하세요. 초상이 예림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미끄러운 길을 지나갈 때였는데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둘 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초상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따끈따끈한 군고구마였습니다. 장에 갔다가 하나 사온 것이었지요. 어머, 이런 걸 언제 반으로 나눠 먹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커요. 예림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어 하나는 초상에게, 하나는 자신이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초상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예림이 고구마를 먹느라 입 주변에 묻은 재를 보고는 더욱 웃음이 났지요. 아, 여기 뭐가 묻었어요. 초상이 손수건으로 예림의 입가를 닦아주려다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진 거리에 당황한 것이지요. 예림도 얼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손바닥만큼 가까워져 있었거든요. 제가 할게요. 예림이 손수건을 받아 스스로 닦았습니다. 초상은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지요. 여기서 보니 한양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별천지 같아요. 초상은 들뜬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예림과 함께 이런 곳에서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림은 한양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더 먼 곳, 산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림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밝은 표정은 어디 가고 어두운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웠지요. 초상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봄이 오는 것 같아서요. 봄이요? 그건 좋은 일 아닙니까? 예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부터 예림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도 자주 한숨을 쉬었고 밥을 먹을 때도 멍하니 공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지요. 예림아, 몸이 안 좋으냐?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예림의 얼굴은 나날이 수척해져 갔고 밤에는 잠을 설치는 것 같았습니다. 초상은 걱정이 되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예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고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예림이 작별을 고한 밤 말입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예림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어머니와 초상은 예림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야. 저는 내일 아침에 떠나야 해요. 그 한마디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초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떠난다고요? 어디로요? 갈 곳이 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예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집이 내 집이나 다름없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에게는 다른 길이 있어요. 봄이 왔으니 이제 가야 해요. 예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만은 확고해 보였지요.
초상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갑자기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제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예림은 어머니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예림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야, 정말 가야만 하는 거냐? 네, 가야만 해요. 그리고 예림은 초상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초상님도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초상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예림 씨, 부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예림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새벽에 조용히 떠날게요. 배웅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림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초상은 마당에 나가 앉아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왜지? 왜 갑자기?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예림이 없는 내일을, 모레를, 그 이후를 상상할 수 없었지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초상이 잠시 졸다가 깨어보니 예림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빈 방만 남아 있었지요. 탁자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예림.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수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림이 정성스럽게 술을 놓은 것이었지요. 작은 매화꽃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수건이었습니다. 초상은 그 수건을 손에 쥐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예림씨, 예림씨, 마을 어디에도 예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멀리 떠난 후였지요. 초상은 뒷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제 함께 고구마를 먹었던 그곳으로. 그곳에서 초상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왜 떠나간 거야? 왜?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건가? 초상의 눈물이 봄 해빙으로 젖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뭇가지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고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초상의 마음은 깊은 겨울이었지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초상은 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예림, 어디 있어도 건강하기를. 그렇게 첫사랑이 끝났습니다. 초상은 그날 이후 한동안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야, 마음을 다잡아라. 인연이라는 것은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초상에게는 그런 위로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초상은 몰랐습니다. 이 이별이 더 큰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상여집의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번뜩이라는 이름의 사내였지요. 젊은이, 검을 배워볼 생각은 없는가? 그 말이 초상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었습니다. 예림과의 이별이 초상을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끝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만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예림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초상은 상여집 마당에 홀로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요. 마치 혼이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마당으로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50줄에 접어든 듯했고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실례합니다. 이곳이 상여집 맞습니까? 초상은 고개를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번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잠깐 일을 도와드릴 생각으로 왔는데 젊은이 얼굴이 왜 그리 어둡습니까? 번뜩이는 초상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초상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허공에 손을 휘두르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베려는 듯한 동작이었지요. 번뜩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젊은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초상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번뜩이는 초상 옆에 앉았습니다. 칼이 없이 허공을 가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려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칼은 가슴속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모두 칼 끝에 담을 수 있지요. 번뜩이의 말에 초상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검을 배워보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초상의 가슴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림을 잃은 슬픔을 달랠 무언가가 필요했거든요. 가르쳐 주신다면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초상의 검객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번뜩이는 초상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수련은 새벽에 시작하는 법입니다. 네, 스승님. 둘은 상여집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사방이 어둑어둑했지요. 번뜩이는 허리춤에서 검을 꺼내어 초상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잡아보십시오. 초상이 검을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진짜 검이었거든요. 무겁습니다. 무겁지요. 하지만 이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검은 가벼운 마음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요. 번뜩이는 초상에게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검은 힘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끄는 것이지요. 하지만 초상은 영 요령을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헛손질만 계속했고 번뜩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어지러우니 검도 따라주지 않는군요. 죄송합니다, 스승님.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알아두십시오. 검은 살리려 쓸 때 빛이 난다는 것을. 초상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검은 베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살리려 쓴다는 말일까요? 하지만 번뜩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여기서 만납시다. 몸이 기억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초상의 고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번뜩이와 함께 검을 들었습니다. 기본 자세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베기, 찌르기를 반복했지요. 처음에는 검을 제대로 잡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근육이 뒤틀렸습니다. 그래도 초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참으십시오. 고통이 예림을 잊게 해준다면. 초상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정말로 검을 휘두르는 동안만큼은 예림 생각이 조금 덜했거든요. 더 세게 해주세요, 스승님. 무리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번뜩이는 초상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려 더 큰 고통을 찾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도 검을 배우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초상의 손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검을 놓지 않았지요. 젊은이, 왜 그리 자신을 괴롭힙니까? 고통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무엇을 견딘다는 겁니까? 그리움을, 후회를. 번뜩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검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수련의 강도가 달라졌습니다. 번뜩이는 초상에게 더 어려운 기술들을 가르쳤습니다. 빠른 발놀림, 정확한 간격 잡기, 상대의 마음을 읽는 법. 검은 상대를 죽이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분노든 슬픔이든 의지든 모든 감정이 검 끝에 실릴 수 있습니다. 초상은 서서히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연습을 하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상이 검을 휘두르는데 갑자기 주변의 바람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검과 바람이 하나가 된 것 같았지요. 그 순간 검끝이 나뭇가지를 스쳤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반듯하게 잘려 떨어졌지요. 번뜩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스승님, 이게 무엇입니까? 검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야 진짜 검객이 될 자격을 얻었네요. 초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픈 것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검이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힘은 남을 해치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번뜩이의 말에 초상의 마음속에 예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번에는 지켜내겠다. 그런 다짐이 저절로 생겨났지요. 한 달이 지나자 초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은 더욱 단단해졌고 눈빛에는 예전에 없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림을 잃은 슬픔이 의지로 바뀌어 있었지요. 번뜩이는 그런 초상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이제 기본은 다 배웠군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검은 연습장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번뜩이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한양에서 큰 무술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국의 무사들이 모이는 자리지요. 무술대회라고요? 그곳에 가서 견문을 넓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는 어떤 무사들이 있는지 보는 것도 공부가 될 것입니다. 초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강해져야 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무술대회에서 운명적인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번뜩이는 초상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뽑는 손보다 넣을 줄 아는 마음이 먼저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네, 스승님. 새벽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초상의 거미에 반사된 빛이 반짝였지요. 이제 초상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검을 든 진짜 무사가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곧 그 검이 진짜 시험을 받을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예림이 남긴 수건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초상은 그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반드시 지켜내겠다. 검 끝에 아침 이슬이 맺혔다가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양 대광장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 무술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지요. 각지에서 모여든 무사들과 구경꾼들로 광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초상도 번뜩이와 함께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큰 행사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 저기 보이는 무사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각자 어떤 검법을 쓰는지 눈으로 익혀두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번뜩이의 말에 초상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온 무사와 전라도에서 온 무사가 맞붙었지요. 처음에는 흥미롭게 보던 초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들의 검법이 너무 느린 것 같은데요? 번뜩이가 웃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검을 휘두르는 속도도 그렇고 발놀림도 스승님께 배운 것과 비교하면 어딘가 어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많이 늘었다는 뜻이겠군요. 초상은 자신도 모르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대단한 무사들을 보려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별로였거든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분께서는 눈이 높으시군요. 초상이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관복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불경한 말을 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안목을 가지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오광이라고 합니다. 초상이라고 합니다. 둘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광이라는 사내는 무술대회를 보러 온 것 같지 않았거든요. 자꾸만 주변을 살피고 특정한 사람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구를 찾고 계신가요? 아, 그냥 지인이 출전했는지 궁금해서 말이지요. 오광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초상은 더 묻지 않았지요. 몇 경기가 더 지나갔습니다. 초상의 관심은 점점 떨어졌고 오히려 오광이라는 사내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오강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궁궐에서 일을 합니다.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고요. 궁궐에서요? 초상은 놀랐습니다. 궁궐에서 일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저 무사들의 실력도 잘 아시겠네요. 글쎄요, 진짜 실력 있는 이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강의 말에 초상은 다시 관심을 가졌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이들이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광장에 큰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고은성 대 김무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초상도 덩달아 긴장했지요. 무대 위로 두 무사가 올라왔습니다. 한 명은 나이 든 무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사내였습니다. 젊은 사내가 바로 고은성이었지요. 초상은 고은성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차갑고 잔혹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고은성입니까? 그렇습니다. 병조판서 고대감의 장남이지요. 무술 실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강의 설명을 들으며 초상은 고은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고은성의 검법을 본 초상은 경악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어떤 무사와도 차원이 달랐거든요. 고은성의 검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상대방인 김무진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연속으로 공격을 퍼부었지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잔혹함이었습니다. 저건 사람을 죽이려는 검법 아닙니까? 고은성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김무진에게도 계속 검을 휘둘렀지요. 마치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김무진이 항복을 외쳤지만 고은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잔혹하게 공격했지요. 결국 심판들이 달려들어서야 경기가 끝났습니다. 김무진은 피투성이가 되어 들것에 실려나갔고요. 광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고은성의 잔혹함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고은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무술입니다. 힘이 곧 정의입니다. 그 순간 초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저런 자가 무사라니. 번뜩이가 가르쳐준 검의 도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살리기 위한 검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죽이는 검이었거든요. 오강도 고은성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런 자가 우승하다니. 혹시 저 고은성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초상의 물음에 오강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초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상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우승자 고은성,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은성이 시상대에 올라갔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화려한 무대였지요. 병조판서 고대감이 직접 나와서 아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장하다 은성아, 내가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은성이 검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검날에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였지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못해서였지만 어쨌든 우승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은성 옆으로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비단 한복을 입고 정중하게 걸어오는 여인의 모습에 초상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건 여인이 고은성에게 축하의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위해 하는 예의였지요. 그 순간 여인의 얼굴이 초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림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분명히 예림이었습니다. 얼굴도 눈매도 걸음걸이도 모두 기억 속의 그 모습이었지요. 초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그 잔혹한 고은성 옆에서 예림이 며느리로 서 있었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있었지요. 예림 어떡해? 초상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번뜩이가 초상의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젊은이 괜찮습니까? 하지만 초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오강도 초상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혹시 저 여인을 아십니까?
저 사람은 초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상대에서는 고은성이 예림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소유물을 자랑하듯이 말이지요. 예림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가면 같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초상의 마음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슬픔, 분노, 절망, 그리고 무력감. 그 순간 예림이 고개를 들어 관중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초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도 초상을 알아본 것이었지요. 하지만 곧 예림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인 양말이지요. 그 차가운 시선에 초상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 오강이 초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놀랄 때가 아닙니다.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강의 말에 초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번뜩이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함께 자리를 떴지요. 그렇게 무술대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초상에게는 새로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원수 같은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광장을 떠나며 초상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상대에서는 여전히 고은성이 검을 높이 들고 있었고 예림은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운명의 재회는 이렇게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음모의 시작에 불과했지요. 오강이 초상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 성박 주막에서 만납시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초상은 성박 주막에서 오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림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고은성 옆에 서 있던 그 차가운 표정, 자신을 모르는 척했던 그 시선, 정말 와도 될까? 초상은 망설였습니다. 오강이라는 사내가 궁궐에서 일한다고는 했지만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주막 문이 열리며 오강이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강은 주변을 살피더니 초상에게 가까이 와서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요. 두 사람은 주막을 나와 한적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오강은 자주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지요. 혹시 무슨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닙니까? 초상이 불안해하자 오강이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강은 초상을 외딴 집 하나로 안내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민가 같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전혀 달랐지요. 벽에는 지도들이 걸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각종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사내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내금이의 은신처입니다. 오강의 말에 초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금이라고 하면 왕세자님을 호위하는? 그렇습니다. 저는 내금이 종사관 오강입니다. 오강이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제야 초상은 어제부터 느꼈던 그의 범상치 않은 기운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왜 이런 곳에? 당신이 어제 본 그 여인 때문입니다. 오강의 말에 초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림을 아시나요? 예림이라고 하셨군요. 우리는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강은 탁자에서 한 장의 그림을 꺼내어 초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림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였지요. 이 여인은 우리의 소중한 새작입니다. 새작이라고요? 초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대감 저택에 잠입하여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이지요. 그 순간 초상의 세계가 다시 한번 뒤바뀌었습니다. 예림이 그냥 고은성의 아내가 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제 저를 모르는 척한 것도 당연합니다. 잘못하면 정체가 발각될 수 있으니까요. 오강의 설명을 들으며 초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그런데 왜 예림이 그런 위험한 일을? 그녀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오강은 또 다른 문서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도승지 예운대감, 그녀의 아버지는
고대감의 음모를 파헤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음모라고요? 왕세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음모 말입니다. 초상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왕세자를 바꿔치기요? 고대감은 현재의 왕세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다른 왕자를 세자로 만들려고 하지요. 오광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역모를 증거가 없었습니다. 예운대감이 죽은 후로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예림이 직접 들어간 것입니다. 혼자서 그 위험한 곳에 초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림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오광이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예림이 보내온 정보에 따르면 고대감이 곧 결정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도에는 궁궐과 고대감 저택, 그리고 여러 요충지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보름 후입니다. 그날 밤 고대감은 왕세자를 납치하고 다른 왕자를 옹립할 계획입니다. 초상은 그 계획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그런 큰 일을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고대감은 이미 여러 장군들을 매수했고 사병들도 준비해 놓았지요. 오광은 다른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대감과 내통하고 있는 인물들의 명단이었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오광이 초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의 도움이요? 초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큰 일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제 무술대회에서 보았습니다. 당신의 눈은 고운성의 검법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지요. 그리고 예림과의 관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도요. 오광의 말에 초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상여집 아이일 뿐입니다. 이런 큰일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의는 소리 없이 길을 냅니다. 다만 누군가는 발로 열어야 하지요. 그 말에 초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높은 자들의 싸움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높은 자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광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예림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림의 목숨이요? 고대감이 성공하면 예림은 증거 인멸을 위해 제거될 것입니다.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초상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런 일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요. 오광이 탁자 위에서 도장 하나를 꺼내어 초상 앞에 놓았습니다. 이 도장을 찍으면 당신은 내금위의 임시 협력자가 됩니다. 예림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초상은 그 도장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의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시상대에서 본 그 굳어진 표정, 홀로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 예림을 혼자 두고 볼 수는 없다. 초상의 마음에 결의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번뜩이가 가르쳐준 검의 도리가 떠올랐습니다. 검은 살리기 위해 쓰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검을 진짜로 써야 할 때가 아닐까요? 초상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오광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초상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도장을 문서에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예림을, 나라를 구해보겠습니다. 오광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자 위에 더 자세한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고대감이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행동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고대감 저택에 잠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예림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러 팀이 동시에 움직여야 했고 타이밍도 완벽해야 했지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초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은성 말입니다. 그의 무술 실력은 오강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은성은 강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고은성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검술은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요. 오강의 말에 초상은 번뜩이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검의 돌이 살리기 위한 검, 언제 시작합니까?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에 실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운명의 결전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초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여진 마당에서 예림이 남긴 수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 새로운 다짐과 함께 초상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는 예림도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위험천만한 고대감 저택에서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말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초상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섰다는 것을.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고대감 저택 앞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금이와 초상 그리고 몇 명의 동지들이 최후의 작전을 위해 모인 것이지요. 오강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증거 확보와 예림 구출입니다. 불필요한 살상은 피해야 합니다. 초상은 검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연습했지만 여전히 긴장되었거든요. 초상, 준비되었습니까? 네, 오강님. 그럼 시작합시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구미들이 먼저 담을 넘어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파수꾼들을 조용히 제압하고 길을 열었지요. 초상도 뒤따라 담을 넘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기와가 미끄러웠지만 번뜩이에게 배운 몸놀림으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예림이 있는 방은 저기입니다. 오강이 가리킨 곳은 저택 깊숙한 곳에 있는 별채였습니다. 조용히 다가가던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입자다. 등불이 켜지고 고대감의 사병들이 몰려나왔습니다. 들켰습니다. 오강이 검을 뽑으며 외쳤습니다. 계획을 앞당깁니다. 각자 맡은 일을 하십시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금이들과 고대감의 사병들이 뒤엉켜 싸웠지요. 초상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예림이 있는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예림이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상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지요. 초상, 어떻게 여기에? 구하러 왔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하지만 예림은 쉽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 증거를 다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목숨이 먼저입니다. 밖에서는 전투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내금이들이 밀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예림이 창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저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밖을 보니 고대감의 사병들뿐만 아니라 팔도의 장군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었지요. 함정이었습니다. 초상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오강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할 상대가 아닙니다. 오강의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강님 다치셨네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빠져나가는 게 먼저입니다. 세 사람은 별채를 나와 후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쪽도 막혔습니다. 그럼 정문으로. 하지만 정문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거든요. 오강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그 사이에 둘이서 빠져나가십시오. 그럼 오강님은? 걱정 마십시오. 자네는 살아서 전해야 한다. 오강이 검을 들고 병사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하는 무모한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초상과 예림이 틈을 만들 수 있었지요. 오강님, 초상이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예림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오강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고대감의 병사들이 뒤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초상이 예림의 손을 잡고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는 쉽지 않았지요. 저기 뒤에서 추격자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횃불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더 빨리.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예림은 한복 치마 때문에 빠르게 뛸 수 없었지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은 체면 차릴 때가 아닙니다. 초상이 예림을 등에 업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빨라졌지요. 그런데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꽹과리 소리. 앞을 보니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상여와 조문객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어떻게 하죠? 뒤에서는 추격자들이 다가오고 앞에서는 장례 행렬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때 장례 행렬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고은성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죠? 내 안에. 고은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손에는 검을 들고 있었지요. 고은성, 예림이 초상의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당신이 세작이라는 걸 진작 알고 있었소. 다만 재미있어서 놔둔 것뿐이지. 고은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잔혹함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저 남자 초상이라고 했나? 당신이 누구를 좋아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 초상은 예림을 뒤로 숨기며 검을 뽑았습니다. 예림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 감동적이군. 상여집 소년이 양반 규수를 지키겠다고. 고은성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알아야지. 내 검술을 어제 보지 않았나? 무술대회에서 보여준 그 잔혹하고 빠른 검법, 초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검이 무엇인지 모르는군요. 초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검은 힘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지요. 무슨 소리냐? 고은성이 분노하며 검을 휘둘렀습니다. 무술대회 때와 같은 빠르고 맹렬한 공격이었지요. 하지만 초상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번뜩이에게 배운 마음 읽기로 고은성의 공격 패턴을 파악했거든요. 이 사람은 분노하고 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린다. 초상이 한 발 물러서며 고은성의 검을 피했습니다. 고은성이 놀랐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운이 좋았군. 하지만 다음이 없을 것입니다. 초상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죽이려는 공격이 아니었지요. 검을 떨어뜨리려는 공격이었습니다. 살리기 위한 검,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번뜩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초상은 정확한 곳을 노렸습니다. 고은성의 손목 그곳을 치면 검을 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과 검이 맞부딪혔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지요. 고은성의 검법은 여전히 빠르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초상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소년이 아니었지요. 한 달 동안의 수련, 예림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리고 번뜩이가 가르쳐준 검의 도리,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초상의 검끝에 실렸습니다. 이럴 수가. 고은성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계속 막히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상이 고은성의 빈틈을 포착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고은성이 무리한 공격을 한 순간 균형이 무너진 것이지요. 초상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고은성의 손에서 검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균형을 잃고 넘어졌지요. 고은성이 어깨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초상의 검이 정확히 어깨를 스쳤거든요. 깊지 않은 상처였지만 당분간 검을 들 수 없을 정도였지요. 죽이지 않겠습니다. 초상이 검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예림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고은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초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검은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초상이 예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갑시다. 두 사람은 장례 행렬 사이로 사라져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빛이 비쳤습니다. 골목길에는 쓰러진 고은성만 남아있었지요. 이럴 수가, 내가 졌다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초상과 예림은 마침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끝을 내려면 고대감의 음모를 완전히 저지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곧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오강님은 괜찮을까요? 예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강한 분이니까요. 초상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지요. 오강이 혼자서 그 많은 병사들을 상대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번뜩이와 검계의 무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진정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정의가 승리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고은성을 물리치고 골목을 빠져나온 초상과 예림이었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다시 추격자들의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저기 있다. 놓치지 마라. 고대감의 병사들이 다시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고은성이 쓰러진 것을 본 그들은 더욱 격분해 있었지요. 이쪽으로. 초상이 예림의 손을 잡고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길은 점점 좁아졌고 결국 막다른 곳에 다다르고 말았지요. 앞이 막혔어요. 앞에는 높은 담이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추격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요. 이제 끝이군. 병사들이 검을 뽑으며 다가왔습니다. 수십 명이나 되었습니다. 초상도 검을 뽑았지만 이렇게 많은 적을 혼자서 상대하기는 어려웠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여야 나간다. 상여야 나간다. 꽹과리 소리와 함께 상여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골목에서 상여가 나올 리가 없었거든요. 뭐지? 병사들도 당황했습니다. 상여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상여가 터져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번뜩이와 여러 무사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모두 검을 들고 있었지요. 검계가 돌아왔다. 번뜩이의 외침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계의 무사들이 고대감의 병사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숨어 지낸 그들의 분노가 터져나온 것이지요. 스승님, 초상이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젊은이 늦지 않았군. 번뜩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고대감의 병사들은 갑작스런 기습에 당황하며 흩어졌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금이가 도착했다. 골목 입구로 오강이 나타났습니다.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다행히 무사했지요. 오강님, 예림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오강 뒤로는 내금이 정예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들과 검계 무사들이 힘을 합쳤지요. 이제 고대감을 잡으러 갑시다. 오강의 외침에 모든 이들이 응답했습니다. 대규모 부대가 고대감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서는 고대감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 바꿔치기 계획을 당장 실행하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내금이와 검계의 연합부대가 저택을 완전히 포위했거든요. 고대감, 나오십시오. 오강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당신의 영모는 모두 드러났습니다. 고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모라니, 나는 나라를 위해. 거짓말입니다. 예림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를 죽인 것도 왕세자를 해치려 한 것도 모두 사사로운 욕심 때문입니다. 예림의 손에는 고대감의 영모를 증명하는 문서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빼낸 귀중한 증거들이었지요. 그 순간 검계의 무사들이 일제히 검을 뽑았습니다. 오랫동안 억울한 누명을 썼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무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번뜩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대감 검계를 역도로 몰아 벼슬을 쌓은 대가를 치를 때가 왔소. 결국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고대감은 체포되었고 그의 영모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왕세자는 무사히 보호되었지요. 며칠 후 궁궐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상께서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검계의 누명을 벗겨주노라. 왕의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공을 세운 초상에게는 벼슬을 내리노라. 초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상여집 소년이 벼슬을 받다니. 하지만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림의 원수도 갚아졌소. 오강이 기쁘게 알려주었습니다. 고대감은 유배를 떠났고 고운성도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아무도 예림을 괴롭힐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초상과 예림은 특별한 곳에 갔습니다. 예림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무덤이었지요. 들꽃이 가득 핀 조용한 언덕 위 두 사람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예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원수를 갚았습니다. 고대감의 악행이 모두 드러났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지요. 초상도 함께 절했습니다. 부모님께 약속드립니다. 평생 예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두 사람은 서약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키겠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확고했지요. 몇 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번뜩이가 초상을 찾아온 것입니다. 젊은이, 이제 정말로 검의 도리를 깨달았군요.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 때문이지요. 번뜩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습니다. 검계도 복권되었고 제자도 훌륭하게 성장했으니까요. 어디 가시는 겁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 나타날 테니 걱정 마십시오. 번뜩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초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초상과 예림의 혼인식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옛 상여집 대신 새로 지은 집에서 혼례를 올렸지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예림을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구나. 어머니의 말에 예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머님. 진짜 가족입니다. 혼례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내금이와 검계무사들도 함께했지요. 오강이 축사를 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승리한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초상과 예림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겨울 벌판에서 처음 만난 그날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가요? 이별의 아픔도, 수련의 고통도, 위험한 모험도. 하지만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지요.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까? 초상이 물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림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초상은 벼슬을 받았지만 검의 도리를 잊지 않았고 예림은 바느질로 이웃을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즐거운 노년을 보내셨지요. 번뜩이는 가끔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검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말했지요. 검은 남을 해치려 쓰는 것이 아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상여집 소년과 도승지의 딸이 사랑으로 영모를 맞고 정의를 세운 이야기로 말이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정의와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과 정의의 이야기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말이지요. 바람이 불어와 들꽃을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